1856년 오스트리아 제국의 변방인 프라이베르크의 한 작은 방에서 훗날 인류의 정신세계를 영원히 뒤바꿀 한 아이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머리에 신비로운 양막을 뒤집어 쓴 채 태어났습니다. 당시 민간 신앙에서 그것은 위대한 운명을 타고난다는 길조였습니다. 늙은 유대인 여인은 아이의 어머니인 아말리아에게 이 아이는 장차 세상을 움직일 위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눈빛 속에 이 아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단순한 아들이 아닌 가문의 영광을 되찾아줄 구세주이자 나의 황금 같은 직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난은 프로이트 가족의 일상을 짓누르는 무거운 그림자였습니다. 양모 무역상이었던 아버지 야콥의 사업 실패로 인해 그들은 화려하지만 차가운 도시 비엔나의 빈민가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비좁은 아파트에는 여러 식구가 엉켜 살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지그문트의 위치는 확고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촛불 아래서 희미하게 책을 읽거나 음악 공부를 포기해야 했을 때조차 지그문트의 방에는 언제나 기름 램프가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여동생들의 피아노 소리가 오빠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 어머니는 주저없이 피아노를 치워버렸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편애와 기대는 어린 프로이트의 내면에 깊은 자존감과 함께 세상에 대해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일종의 특권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훗날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평생 정복자의 감정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회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의 제왕적인 지위와 달리 집 밖의 현실은 어린 소년에게 가혹한 진실을 일깨워주곤 했습니다. 19세기 말의 비엔나는 예술과 지성이 꽃피는 유럽의 중심지였으나 그 이면에는 유대인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12살의 프로이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비엔나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한 기독교인이 아버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낯선 남자는 경멸에 찬 눈빛으로 아버지의 새 모자를 쳐서 진흙탕 속에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유대인 놈, 인도에서 내려가. 어린 지그문트의 심장은 분노로 요동쳤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 모욕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기를 혹은 적어도 분노를 표출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허리를 굽혀 진흙 범벅이 된 모자를 주워 들고는 묵묵히 차도로 내려가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를 향한 소년의 존경심에는 씻을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무기력하게 굴복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프로이트에게 뼈아픈 트라우마로 각인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거대한 공포와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소년의 영혼 깊은 곳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결코 아버지처럼 무력하게 당하지 않으리라고 힘을 가져야 하며 세상이 자신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서야 한다는 강렬한 권력 의지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년이 된 프로이트의 첫 꿈은 법률가나 장군이 되어 세상을 호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을 동경하며 로마에 복수하는 영웅의 모습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비엔나 대학에 입학한 그에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꼬리표는 군대나 정계로 나아가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학문과 의학의 세 개뿐이었습니다. 괴테의 자연에 관한 에세이를 읽으며 느꼈던 지적 전율은 그를 의학부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병자를 치유하겠다는 인류애적 사명감보다는 자연의 비밀을 파헤쳐 지적인 권위를 획득하려는 탐구심에 가까웠습니다. 의대생 시절 프로이트는 에른스트 부드케 교수의 생리학 실험실에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는 지독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뱀장어의 생식기를 찾기 위해 무려 400마리의 뱀장어 배를 가르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훗날 인간의 성욕을 탐구하게 될 그가 청년 시절 뱀장어의 성을 규명하기 위해 집착했다는 사실은
기묘한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순수 과학 연구에 몰두하며 그 안에서 안식을 찾았고 현미경 너머의 미세한 세계에서만큼은 유대인이라는 차별 없이 오직 진리만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실험실의 연구자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차가운 실험실에 머물게 두지 않았습니다. 1882년 26살의 프로이트는 마르타 베르나이스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함부르크의 명문 유대인 가문 출신으로 지적이고 단아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에게 사랑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강렬한 폭풍우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마르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고 그녀를 소유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연구원의 월급으로는 가정을 꾸리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그녀를 만나는 기차표 값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실적인 궁핍함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존경하는 스승 부탁해 교수는 그에게 냉정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자네에게는 재능이 있지만 연구직 자리는 없다네. 그리고 자네는 돈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은 잔인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토록 사랑했던 순수 과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개업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결정은 프로이트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펜 대신 청진기를, 현미경 대신 환자의 차트를 잡아야 했습니다.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그는 뇌 해부학, 피부과, 신경병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며 임상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이 시기 그는 마르타와 떨어져 지내며 무려 90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젊은 날의 불타는 열정뿐만 아니라 가난에 대한 혐오, 성공에 대한 조급증, 그리고 마르타에 대한 질투와 소유욕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답장이 늦거나 애정이 식은 듯한 기색을 보이면 격렬하게 비난하고 의심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격적 결함은 훗날 그의 이론에서 불안과 편집증을 다루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의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지만 프로이트는 평범한 의사로 남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기간에 명성을 얻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획기적인 발견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코카인이었습니다. 당시 코카인은 군인들의 피로 회복제로 막 알려지기 시작한 신물질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코카인을 직접 복용해보고 그 즉각적인 효능에 매료되었습니다. 우울감이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며 마치 전능한 힘을 얻은 듯한 고양감. 그는 이것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마법의 약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코카인에 대한 찬양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며 이를 우울증, 소화불량, 심지어 모르핀 중독 치료제로 권장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약혼녀 마르타에게도 코카인을 선물로 보내며 볼에 장밋빛 생기를 돌게 할 것이라고 격려했고 자신의 친구이자 동료인 플라이슐에게도 모르핀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코카인을 처방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자신이 의학계의 새로운 영웅으로 등극할 날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코카인의 심각한 부작용과 중독성이 밝혀지지 않았던 시기, 그의 섣부른 확신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친구 플라이슐은 코카인에 중독되어 환각과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고 의학계는 프로이트의 경솔함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망의 눈이 멀어 저지른 이 치명적인 실수는 프로이트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약물을 통한 치료에 대한 환멸과 실패는 그를 완전히 새로운 길,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메스나 약물이 아닌 인간의 마음 그 자체를 해부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비엔나의 안개 낀 거리 너머 파리의 살페트리에르 병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적인 만남을 향해 상처 입은 젊은 의사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의 가을, 파리의 하늘은 회색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코카인 사건으로 인한 불명예와 학문적 고립감을 뒤로하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프랑스 파리의 살페트리에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5억 명이 넘는 광인, 간질 환자, 그리고 버림받은 여성들이 수용된 고통과 광기가 소용돌이치는 여성들의 지옥이자 거대한 수용소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프로이트의 눈에 그곳은 인간 정신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의 지배자는 신경증의 나폴레옹이라 불리던 장 마르탱 샤르코였습니다. 샤르코는 당시 의학계의 이단아이자 슈퍼스타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는 극장처럼 꾸며진 강의실에서 공개 시연을 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샤르코가 최면을 걸자 멀쩡하던 여성이 갑자기 사지를 뒤틀며 마비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걷지 못하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다니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으나 당시의 해부학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프로이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견고한 유물론적 사고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신체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이 없어도 오직 생각만으로 몸이 마비될 수 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마음, 즉 보이지 않는 정신의 힘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목격한 것입니다. 샤르코는 히스테리가 자궁이 떠돌아다녀서 생기는 여성 고유의 질병이라는 캐묵은 편견을 깨고 그것이 뇌의 기능적 장애이며 남성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프로이트는 파리에서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무의식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희미한 윤곽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886년 비엔나로 돌아온 프로이트는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마르타 베르나이스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4년 넘게 이어진 긴 약혼 기간과 900통의 편지로 쌓아 올린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가정은 그에게 안식을 주었지만 학문적 세계는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그가 비엔나 의사협회에서 남성도 히스테리에 걸릴 수 있다고 발표했을 때 보수적인 원로 의사들은 그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히스테리는 그리스어로 자궁을 뜻하는데 남성에게 자궁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들은 프로이트를 몽상가 취급하며 배척했습니다.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프로이트는 대학 연구실이 아닌 베르가세 19번지의 개인 병원에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환자들은 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증에 시달리는 상류층 부인들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전기요법이나 마사지, 그리고 샤르코에게 배운 최면술을 시도했습니다. 환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당신의 증상은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암시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면은 모든 환자에게 통하지 않았고 효과도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는 낭패감에 빠졌습니다. 더 깊은 곳, 더 근원적인 무언가를 건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당대 비엔나 최고의 명의이자 프로이트의 후원자였던 요제프 브로이어였습니다. 브로이어는 프로이트에게 아주 기묘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안나 오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베르타 파페나임의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으나 아버지를 간호하던 중 갑작스럽게 심각한 히스테리 증상을 보였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공수병, 팔다리의 마비, 시각장애, 심지어 모국어를 잊고 영어로만 말하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브로이어는 우연히 그녀가 최면 상태에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말하고 나면 증상이 씻은 듯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물을 마시지 못했던 이유는 과거의 혐오스러운 가정교사의 개가 컵에 물을 핥아먹는 것을 보고 역겨움을 느꼈지만 예의상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렀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그 기억을 떠올리고 혐오감을 말로 쏟아내자 그녀는 깨어난 후 시원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안나오는 이를 굴뚝
청소 혹은 담화요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로이트는 전율했습니다. 억눌린 감정, 즉 정동이 배출되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 갇히면 신체적 증상으로 변형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갇힌 감정을 말로 풀어내는 순간 환자는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타르시스 요법의 시작이자 훗날 정신분석학의 씨앗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브로이어와 함께 이 혁신적인 발견을 정리하여 1895년 히스테리 연구를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동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프로이트는 환자들의 억압된 기억을 파고들수록 그 근원에 언제나 성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경증의 원인이 유아기 시절의 성적 트라우마나 억압된 성욕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수적이고 사회적 지위가 중요했던 브로이어는 이러한 급진적인 범성 욕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안나 오가 치료 과정에서 브로이어에게 사랑을 느끼고 상상 임신 증세까지 보이자 겁을 먹은 브로이어는 도망치듯 환자를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별했고 프로이트는 다시 학문적 고독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던 1896년 10월 프로이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버지 야콥 프로이트의 사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실망스러웠지만 동시에 한없이 거대했던 존재의 상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프로이트는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의식 속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깊은 우울증과 신경쇠약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지적 해방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수술대 위에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환자를 분석하듯 매일 밤 자신의 꿈과 기억을 해부하는 처절한 자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등불 하나 없이 자신의 영혼이라는 깊은 동굴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프로이트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향해 품었던 에로틱한 욕망,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그가 사라지기를 바랐던 적대감.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그리스 신화 속의 비극적 영웅 오이디푸스를 닮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남자는 어린 시절 오이디푸스였다. 인류 보편의 무의식적 구조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발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환자들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호소했던 어린 시절의 성적 유혹 이야기가 실제 사건이 아닌 그들의 무의식적 환상일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대담한 관점의 전환은 정신분석학을 단순한 트라우마 치료법에서 인간 정신의 구조를 밝히는 거대 이론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자욱한 시가 연기 속에서 프로이트는 자신의 꿈을 기록했습니다. 꿈은 더 이상 무의미한 뇌의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된 소원, 특히 성적이고 공격적인 본능이 검열을 피해 변장하고 나타나는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였습니다. 1899년의 끝자락, 세기가 바뀌는 시점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발견을 집대성한 역작의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인류가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버릴 책, 꿈의 해석이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1900년, 새로운 세기의 여명이 밝아올 무렵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류 지성사의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저서 꿈의 해석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 책이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항해일지 아니면 갈릴레오의 천동설을 뒤집는 혁명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책의 서문에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시구, 만일 내가 천상의 신들을 움직일 수 없다면 지옥의 신들을 깨워 움직이게 하리라를 인용하며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뒤흔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반응은 그의 뜨거운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 비난조차 아닌 철저하고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출판 후 6년 동안 팔린 책은 고작 351권에 불과했습니다. 학계는 이 기괴하고 불편한 이론을 애써 무시했고 서평란에는 조롱 섞인 몇 줄의 평만이 실릴 뿐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비엔나의 화려한 의학계 중심에서 밀려난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 고립된 채 화려한 고독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은 그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단단한 강철로 단련시켰습니다. 그는 세상이 아직 자신의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더욱 급진적이고 위험한 사상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1905년 프로이트는 다시 한번 세상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바로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의 출간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성욕이 사춘기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본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젖을 빠는 아기의 입술에서 성적 쾌락의 원형을 발견하고 아이들을 다형태적인 도착자라고 규정한 그의 이론은 빅토리아 시대의 엄숙하고 위선적인 도덕관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순수함의 상징인 아이들에게 성욕이라는 불경한 단어를 덧 씌운 그에게 대중은 격분했습니다. 괴물, 변태 성욕자, 더러운 유대인의 포르노그래피, 비엔나의 고상한 시민들에게 프로이트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고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침을 뱉거나 수군거렸습니다. 학회장에서는 그가 연단에 오르자마자 의사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것은 성욕 그 자체가 아니라 성욕을 죄악시하고 억압하는 문명의 위선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고립의 시기, 어둠 속의 등불처럼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02년 프로이트는 자신의 병원 대기실로 젊은 의사들과 지식인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베르가세 19번지의 아파트는 자욱한 시가 연기와 진한 커피 향, 그리고 무엇보다 지적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 빌헬름 슈테켈 등 초기 추종자들은 프로이트를 둘러싸고 밤새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훗날 전설적인 비엔나 정신분석학회의 모태가 된 수요일 심리학회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깊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요일 모임에 모인 제자들은 하나같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당대 유럽에 만연했던 반유대주의 정서 속에서 정신분석학이 자칫 유대인들만의 민족과학이나 개토의 학문으로 낙인 찍혀 고립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이론을 비엔나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로 그리고 기독교 사회로 확장해줄 이방인 제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스위스 취리히에서 운명 같은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당대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던 부르크 첨리 정신병원의 젊은 의사 카를 구스타프 융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자 순수 아리안족, 거구의 체격과 넘치는 카리스마, 그리고 천재적인 지성까지 겸비한 융은 프로이트가 꿈꾸던 이상적인 후계자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융은 이미 프로이트의 이론을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적용하여 단어 연상 검사를 개발하고 있었고 꿈의 해석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1907년 2월 마침내 두 사람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비엔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1시에 시작된 그들의 대화는 무려 13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샌드위치를 씹으면서도 그들은 서로의 영혼을 탐색했습니다. 프로이트에게 융은 자신의 사상을 이어받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줄 여호수아였고 융에게 프로이트는 미지의 정신세계를 개척한 위대한 아버지이자 스승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을 보자마자 그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융을 나의 아들, 나의 후계자라고 부르며 그를 정신분석학의 황태자로 책봉하려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을 통해
정신분석이 유대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보편적인 과학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나이 많은 제자들인 아들러나 슈테켈의 질투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융을 편애했습니다. 융 역시 프로이트의 천재성에 압도되어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밀월 관계는 1909년 미국 클라크 대학의 초청을 받아 함께 대서양을 건너는 여정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신대륙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그들은 매일 아침 서로의 꿈을 분석해주며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미국 강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청중들은 무의식과 성욕에 대한 새로운 이론에 열광했고 프로이트는 처음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감격적인 순간을 맛보았습니다. 배의 난간에 서서 멀어지는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며 프로이트는 옆에 선 융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에게 흑사병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군. 그것은 승리감에 도취된 농담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오만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이 날아오른 순간에 추락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의 꿈 분석 시간.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융이 프로이트의 꿈에 대해 더 깊은 연상 내용을 묻자 프로이트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내 권위가 떨어질 걸세. 권위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기려는 스승의 태도에 융은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융은 모든 것을 성욕으로만 환원하려는 프로이트의 결정론적 시각에 점차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무의식에는 성욕보다 더 거대하고 신비로운 종교적이고 영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왕과 황태자처럼 끈끈했던 두 사람의 관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좁혀질 수 없는 사상적 간극과 아버지를 넘어서려는 아들의 본능적인 반항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신분석학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프로이트는 이제 자신이 직접 왕관을 씌워준 황태자와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1913년의 유럽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그 지표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전쟁의 마그마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내면 세계, 즉 정신분석학이라는 제국에서도 피할 수 없는 파국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의 중심에는 그가 그토록 아꼈던 황태자, 칼을, 융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융은 자신의 저서 리비도의 변환과 상징을 통해 프로이트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프로이트에게 리비도는 인간 정신을 움직이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에너지였지만 융은 그것을 그저 일반적인 생명 에너지의 일부로 격하했습니다. 프로이트에게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견해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하고 왕좌를 찬탈하려는 오이디푸스적 반역이자 뼈아픈 배신이었습니다. 결국 1913년 비넨의 한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억눌려왔던 긴장이 폭발했습니다. 식사 도중 격렬한 논쟁이 오갔고 프로이트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거구의 융이 쓰러진 스승을 안아 올렸을 때 깨어난 프로이트가 뱉은 첫마디는 섬뜩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달콤할 거야. 융이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무의식적 공포, 그리고 그 자신이 죽음을 통해 이 갈등에서 도피하고 싶다는 충동이 뒤섞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 두 사람은 서신을 통해 차가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우리의 사적인 관계를 완전히 끝낼 것을 제안하네. 프로이트의 이 한 문장은 냉혹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황태자는 폐위되었고 프로이트는 다시 고독한 왕좌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상실감은 뼈에 사무쳤으나 그는 배신의 고통을 창조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토템과 타부를 지필하며 태초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과정을 서술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탐구인 동시에 떠나간 양아들 융에게 보내는 슬픈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비극은 곧 닥쳐올 전 지구적 재앙에 비하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1914년 여름, 사라예보의 총성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이성의 힘으로 진보한다고 믿었던 유럽 문명은 순식간에 야만적인 도살장으로 변했습니다. 초기에는 애국심의 고무되었던 프로이트도 자신의 아들들이 전선으로 끌려가고 병원이 부상병들의 비명으로 가득 차자 깊은 환멸에 빠졌습니다. 전쟁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잔혹한 방식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얇은 문명의 껍질을 벗기자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이성적인 인간이 아니라 사륙을 즐기는 짐승이었습니다. 비엔나는 봉쇄되었고 프로이트의 가족은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가가 떨어지고 난로에 불이 꺼진 차가운 방에서 그는 두꺼운 코트를 겹쳐 입고 펜을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대포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인간의 공격성과 전쟁의 심리학을 파고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1918년, 포성은 멈췄지만 죽음의 신은 프로이트의 집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1920년 1월, 그가 일요일의 아이라 부르며 가장 사랑했던 둘째 딸 조피가 스페인 독감에 걸려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의 궁핍함 속에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그녀는 바이러스를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딸의 부고를 들은 프로이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잃은 늙고 병든 아버지일 뿐이라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피가 남긴 어린 아들, 프로이트가 끔찍이도 아꼈던 손자, 하이넬레마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손자의 죽음 앞에서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냉철한 분석가는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으로 내 안의 모든 것이 죽었다. 그는 삶에 대한 애착을 잃어버렸고 깊은 우울의 넷으로 침잠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잇따른 죽음, 그리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목격하며 프로이트는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왜 인간은 고통스러운 꿈을 반복해서 꾸는가? 왜 우리는 쾌락만을 쫓지 않고 스스로를 파괴하려 하는가? 지금까지 그의 이론을 지탱하던 쾌락 원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고통과 상실의 끝에서 1920년 프로이트는 그의 이론 중 가장 어둡고도 철학적인 저서 쾌락 원칙을 넘어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충격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인간에게는 삶을 유지하고 번식하려는 성본능, 에로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항하는 근원적인 파괴 본능, 즉 타나토스, 죽음 충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 무기물의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즉, 삶의 목표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살인, 자학, 그리고 반복되는 트라우마. 이 모든 끔찍한 행위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잠재된 파괴와 죽음을 향한 맹목적인 충동 때문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은 늙고 지친 프로이트가 인류에게 던지는 서늘한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 죽음의 그림자는 이론을 넘어 그의 육체에도 직접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생 하루 20개씩 피워대던 시간은 그의 입안에 끔찍한 재앙을 심어놓았습니다. 1923년 67살의 프로이트는 입안에 난 하얀 궤양을 발견했습니다. 구강암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턱뼈와 입천장의 일부를 잘라내야 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수술 후 그는 입을 제대로 벌릴 수도 말을 하기도 힘들었고 괴물이라 부르는 거대한 틀니를 끼우지 않고는 음식을 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그가 견뎌야 할 수술은 33번이나 남아 있었고 그의 조국 오스트리아에는 나치라는 거대한 악마가 검은 날개를 펴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엔나의 하늘에 검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늙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입안에서는 암세포라는 또 다른 악마가 살을 파먹어 들어가고 있었고
창밖거리에서는 나치라는 거대한 악마가 유럽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1923년 발병 이후 그는 턱뼈와 입천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무려 33번이나 견뎌냈습니다. 입안에는 괴물이라고 불렀던 거대한 보철 장치를 끼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입을 벌리기도 힘들게 만들었고 음식을 삼킬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말하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진통제를 거부했습니다. 몽롱한 상태로 고통 없이 사느니 맑은 정신으로 고통 속에 생각하며 죽겠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1938년 3월 악몽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독일군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면서 비엔나 거리는 하켄크로이츠 깃발로 뒤덮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죽음을 이라는 광기, 어린 함성이 베르가세 19번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베를린 광장에서는 이미 그의 저서들이 유대인의 쓰레기라는 명목하에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프로이트는 시가를 입에 물고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발전했군. 중세시대였으면 나를 화형시켰을 텐데 이제는 책만 태우니 말이야. 그는 여전히 비엔나를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노쇠한 사자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영토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주변의 제자들과 친구들이 제발 망명을 떠나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치의 위협은 단순히 책을 태우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검은 가죽 코트를 입은 게슈타포들이 프로이트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현금을 약탈했고 프로이트의 막내딸이자 그의 분신과도 같은 안나 프로이트를 신문실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는 아버지의 간호사이자 비서였고 그의 학문적 유산을 이어받은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딸이 잡혀가는 뒷모습을 보며 82살의 아버지는 무력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서재를 서성이며 줄담배를 피웠습니다. 안나의 주머니 속에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청산가리 캡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프로이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안나는 저녁 늦게 풀려났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돌아온 딸을 끌어안으며 프로이트는 마침내 고집을 꺾었습니다. 이제 떠나자.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무덤이다. 망명 과정은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나치는 출국 허가증을 대가로 막대한 망명세를 요구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제자이자 프랑스의 공주였던 마리 보나파르트가 거액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준 덕분에 프로이트 일가는 간신히 죽음의 도시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1938년 6월 런던 행 오리엔트 특급 열차에 몸을 실은 프로이트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비엔나를 바라보았습니다. 79년 동안 살았던 도시, 자신의 청춘과 야망, 그리고 영광과 상처가 모두 서려 있는 그곳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비자 문제로 인해 4명의 여동생들은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들은 훗날 모두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런던에 도착했을 때 영국은 그를 영웅으로 맞이했습니다. 신문들은 환영합니다. 프로이트 박사님이라는 헤드라인을 실었고 수많은 지식인과 팬들이 그가 정착한 메어즈필드가 든 20번지로 꽃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런던의 안락한 정원에서 잠시나마 평화를 찾았습니다. 나치의 광기를 피해 자유의 땅에 왔지만 그의 육체에 깃든 죽음의 그림자는 국경을 넘어 그를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또다시 파괴 본능인 타나토스의 동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프로이트의 생명력도 그와 함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암은 이제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턱뼈를 관통하여 뺨 바깥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상처 부위에서는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그가 그토록 아끼던 반려견 춘조차 주인의 곁에 오기를 꺼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따르던 개의 거부 반응에 프로이트는 깊은 슬픔과 함께 자신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글을 쓸 수도 말을 할 수도 책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모기장 안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짐승처럼 신음했습니다. 그의 맑았던 정신조차 육체의 고통 앞에 희미해져 갔습니다. 9월 21일 그는 주치의이자 오랜 친구인 막스 슈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슈르, 자네가 내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나? 때가 되면 나를 돕겠다고 했지. 지금이 그때야. 이것은 이제 고문일 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존엄하게 죽게 해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슈르 박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안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안나는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고는 결국 무너져 내리며 동의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슈르 박사는 프로이트에게 모르핀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사가 들어가자 16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끔찍한 통증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프로이트의 미간에 잡혀있던 깊은 주름이 펴지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서서히 아주 부드럽게 그가 평생을 탐구했던 미지의 세계, 무의식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1939년 9월 23일 자정 무렵 런던의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었던 오만을 깨부수고 우리 안에 잠든 욕망과 광기의 지도를 그려냈던 위대한 탐험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영원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한 줌의 재가 되어 그가 아끼던 그리스 도자기 안에 담겼지만 그가 세상에 던진 충격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가 하는 말 실수 하나, 매일 밤 꾸는 꿈, 그리고 문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억압된 욕망들 속에 여전히 그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인류의 단잠을 깨운 불편한 예언자였으며 우리는 영원히 그의 환자이자 그의 유산일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무의식의 문을 닫고 여러분의 꿈속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평안하시길.